자존감 수업 윤홍균 지영 심플 라이프 출판사. 하루에 하나 나를 사랑하게 되는 자존감 회복 훈련. 오늘부터 자존감 있는 삶. 문제는 자존감이다. 프롤로그. 어느덧 머리가 희끈한 중년 의사가 되었다.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와 조언을 구한다. 내 강연을 들은 후 인생이 달라졌다고 편지를 보내오는 사람도 있다. 생각해보면 참 행복한 시간이다. 나는 아직 건강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은 나를 존중한다. 부모님은 나를 신뢰하고 하나뿐인 형은 늘 나를 지지한다. 총체적으로 무척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만하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어린 시절 나는 유약한 아이였다. 몸은 약했고 마음도 열었다. 펜두슨이 자주 부어 결석이 잦았고 걸핏하면 눈물을 보이는 울보였다. 여느 사내 아이들과 달리 장난꾸러기가 아니었고 그렇다고 야무지지도 않았다. 머리는 평범했고 손재주도 없었다. 자신감도 없고 끈기도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날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그때 무엇을 해도 자신이 없었다. 웬만하면 남들이 하자는 대로 따랐고 양보가 몸에 밴 착한 아이였다. 그런데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타인을 배려하거나 돕고 싶어서 베푼 친절이 아니었다. 내가 하면 망칠 것만 같아서 나를 믿지 못해서 늘 남에게 기회를 넘겼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시간은 거침없이 흘렀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나는 지금의 나에게 상당히 만족한다. 어릴 때와 달리 나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믿고 나를 사랑하며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신과 의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행복한 거라고 믿는 것 같다.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직업이 자신감을 불어넣었다고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전문의 수련을 받는 동안 좋은 선배와 스승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그 덕에 성장할 수 있었고 전문의 자격증은 언제나 자랑스럽다. 그러나 나는 수많은 의사들이 지독히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신과 의사들의 자살률이 다른 분야 의사들보다 높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의사 아닌가? 그러니 남들보다 행복한 게 당연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몇 년 전 근무하던 병원을 그만두고 내 이름을 걸고 일을 시작하면서 나는 미뤄뒀던 숙제 하나를 풀고 싶었다. 바로 내가 내 삶에 만족하는 이유를 찾아보자는 생각이었다. 막상 시작은 했지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다. 나는 행복의 의미는 무엇이고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등을 시간을 갖고 기록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변했으며 그런 감정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 남기고 싶었다. 고민의 퍼즐이 조금씩 맞춰질 때마다 어김없이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신과 차트에 자존감이라고 표기되는 단어, 사전적으로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뜻하는 단어, 나는 자존감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게 됐다. 고민을 정리해보니 내가 행복해진 과정은 곧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을 때는 자존감이 가장 저하되어 있었을 때였다. 나는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이었다. 의과 대학을 다닐 때 유급을 당한 적이 있다. 물론 낙방이 처음은 아니었다. 과학 고등학교 입시에 실패한 적도 있고 대학 입시에도 심지어 재수학원 입시에도 떨어졌다. 의과대학 낙제는 그 중에서 제일 견디기 힘들었다. 인생의 경로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회의가 밀려왔다. 그때 나는 매일 술을 마셨고 담배와 게임에 빠져 지냈다. 후배들과 함께 학교를 다닐 생각을 하니 암담했고 스스로에게 창피해서 가족들도 피해 다녔다. 아침이 되면 친구들은 학교로 가고 나는 PC방으로 출근했다. 그곳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이 되면 몰래 귀가했다. 당구장에서 밤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포장마차를 전전하다가 동이 털무로 고양이처럼 들어오길 반복했다. 그 밖에도 수차례 방황과 절망을 거듭하며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 어찌 보면 내 인생은 자존감을 무너뜨렸다. 일으키기를 반복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구보다 깊은 열등감에 시달리며 뒤처지는 기분.
포기하고 싶은 마음, 중독에 빠져 희망을 놓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곤 했다. 돌아보면 자존감을 제자리에 올려놓으려고 그렇게 힘겹게 지냈나 싶고 자존감이 건강해진 지금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행복감을 느끼고 사는 것 같다. 자존감은 행복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자존감의 결과가 곧 행복이기도 했다.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말과 행복해진다는 말은 같은 의미였다. 그래서였을까? 자존감을 되찾기 위한 길은 다소 힘들고 불편했지만 기꺼이 견딜 수 있었다. 자존감 문제는 내게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불행하다며 나를 찾아오는 대다수는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들이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사람,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한 사람, 우울증 환자, 중독자, 주고 싶은 사람과 그 가족. 이들은 하나같이 자존감 문제를 안고 있었고 나는 그들을 도왔다. 그러니까 나는 의사이자 자존감 트레이너인 셈이다. 정신과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동안 많은 이론과 기술을 터득했다. 그리고 그것들은 나 자신에게 접목해왔다. 그 결과 마음이 튼튼해졌고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또 힘들었던 여러 경험 덕분에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이 어떤 말에 상처를 받고 어떤 행동을 하며 그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하는지 더 잘 알게 됐다. 과거에 내가 쓸모없는 존재 같다 암울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 일이 꽤 쓸만한 자원이 된 셈이다. 그 모든 과정을 책을 통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함께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막상 내가 체험한 이야기, 섭득한 정보를 남들에게 전하기란 쉽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도 알지 못하는 나의 성장감이나 엄밀한 사적 세계를 고백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몇 번씩 속 얘기를 썼다 지웠다 반복해야 했다. 또 의사로서 알고 있는 정보를 모조리 털어놓는 것도 선뜻 내키지 않았다. 중요한 정보를 모두와 공유한다는 것이 싫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이 책을 끝까지 써보자고 마음먹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나의 자존감이 언젠간 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존감을 유지하는 일은 수영과 비슷하다. 제자리에 멈춰 있으면 중력이 우리를 자꾸 끌어당긴다. 나도 마찬가지다. 살다 보면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일도 생길 것이고 큰 실수도 할 것이고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지칠 것도 안다. 그럴 때 어떻게 그 순간들을 극복할지 구체적인 매뉴얼로 정리해두고 싶었다. 둘째, 나의 가족과 지인들이 인생에 한두 번은 반드시 자존감 위기를 겪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딸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았다. 하지만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아서 해줄 얘기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아직 어려서 등을 핑계로 마음에 있는 얘기를 들려주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이대로 내 생이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전하지 못하고 떠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함께 생겼다. 그래서 이 책은 딸들에게 들려주는 자존감 이야기이기도 하다. 아이들도 아마 좋아할 것이다. 말로 하면 잔소리밖에 안 들릴 테니까. 셋째, 어차피 한 번은 정신과 의사로서 내가 하고 싶던 얘기이기 때문이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약간의 유명사를 타기 시작하면서 잠깐 고민에 빠진 적이 있다. 내가 꺼내놓은 귀한 정보를 누군가 몰래 베껴 올릴 때면 깊은 분노가 일었다. 어렵게 얻어낸 지식을 나만 아는 곳에 꽁꽁 숨겨두고 싶었다. 하지만 그 지식에게는 어떤 경계도 없으면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얼마나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생각인가 말이다. 유익한 정보는 널리 공유할 때 그 의미나 효과가 훨씬 커진다고 믿는다. 이 책은 크게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자존감이 무엇인지, 왜 자존감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를 다뤘다. 많이 듣고 쓰면서도 자존감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2, 3장에서는 자존감이 부족할 때 흔히 나타나는 사랑, 이별, 인간관계의 문제를 다뤘다. 4, 5장에서는 자존감과 관련된 감정을, 6, 7장에서는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구체적 방법을 모았다. 각 장 하위 단락에 끝날 때마다 자존감 향상을 위해 오늘 할 일이라는 실천법을 소개했다. 이것만 잘 따라해도 자존감이 높아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자존감을 올리려면 평소 어떻게 해야죠? 라고 묻는 독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내가 그랬듯 독자분들도 이 책을 통해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고 접목하고 창작해내며 자존감을 다시 고추 세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윤홍균. 자존감이 왜 중요한가? 자존감의 3가지 축. 언제부턴가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흔히 접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자존감이 정확히 뭡니까? 라고 물으면 상황은 달라진다. 어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정도라고 하고, 어떤 이는 자긍심이라고 하며, 어떤 이는 내가 나를 대하는 자세라고도 한다. 웬일인지 자존감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표현이 제각각이다. 그래서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자존감의 정확한 의미부터 정리해 보려고 한다. 자존감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다. 곧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지 또는 낮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레벨을 의미한다. 100점 만점에 70점이라는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높이로 표현할 수도 있다. 자존감의 3대 기본 축. 자존감에는 3가지 기본 축이 있어서 사람들마다 자존감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기도 한다. 3가지란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이다. 우선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지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사회는 이 축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사회에서 알아주는 직업을 갖거나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당연히 자존감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두 번째, 자기 조절감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을 의미한다. 이것이 충족돼야 자존감도 높아진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학군에서 공부하고 이른바 명문대학까지 나온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존감이 당연히 높을 거라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시골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자란 사람보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자기 조절감이 부족한 경우다. 세 번째, 자기 안정감은 자존감의 바탕이 된다.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애정 결핍이 지속되는데 안전하다고 느낄 사람은 없다. 당연히 자존감이 떨어진다. 혼자 있는 것을 유난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서는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흔히 자존감을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맞는 표현이다. 스스로 쓸모없다고 느끼거나 자기 조절을 못하거나 마음 상태가 안전하지 않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 자신을 사랑하기 어렵고 남을 사랑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자존감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자신감, 자만심, 자존심의 차이. 자존감과 자주 혼동하는 용어들도 있다. 시중에 나온 책에도 이 단어들이 헷갈리게 쓰여서인지 내담자들도 혼란스러워하는 용어다. 자신감과 자만심 그리고 자존심이 그것이다. 자신감은 나의 능력과 과업의 난이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개념이다.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난이도를 낮게 보면 자신감은 저절로 올라간다. 반면 능력은 적절하게 평가했는데 과업의 난이도를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자신감은 떨어진다. 자만심은 나의 능력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거나 과업들의 난이도를 지나치게 낮게 잡을 때 생기는 마음이다. 비합리적인 평가 탓에 자신감이 과해진 마음 상태다. 자존심은 자존감과 연결된 감정을 뜻한다. 자존감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관한 다적 생각의 개념이라면 이에 수반되는 감정을 자존심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자존심은 주로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느끼는 상한 감정을 의미한다. 비난을 받거나 트라우마가 생겨 일정 선 밑으로 감정이 추락하는 것을 자존심이 상한다고 표현한다. 자존심을 세웠다는 의미는 바닥을 치고 반등했다는 뜻인데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드물다. 자존감에 대한 오해와 편견, 개념의 혼란과 함께 자존감에 대한 오해도 상당하다. 이미 여러 책을 통해 심리학의 기초를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분들 중에도 잘못된 정보를 정답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자존감을 둘러싼 가장 흔한 오해는 무엇일까? 자존감은 부모에게서 온다. 정보 과잉에서 비롯한 오해다. 부모의 양육 방식이나 어릴 적에 받은 대우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자존감이 순전히 부모의 영향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흔히 부모님의 사랑을 덜 받아서 자존감이 낮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집착했다간 자존감 회복은커녕 가족 사이의 불화만 커진다. 뒤늦게 부모가 사과를 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자존감은 셀프로도 회복할 수 있다. 칭찬이 부족하면 자존감이 떨어진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한때 유행을 했다. 이 말을 칭찬은 무조건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잘못된 칭찬은 공허함만 키운다. 칭찬에 대한 환상과 갈망 또한 자괴감을 자극한다. 자존감만 회복되면 행복해진다.
자존감은 감정이 아니다. 감정과 연결돼 있지만 정확하게는 이성의 영역이다. 자존감을 회복했다고 해서 기분이 방방 뜨고 구름 위를 건넌 기분이 드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회복되면 좀 더 담대해진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평일에 파김치가 되어 들어와도 주말까지 망쳐버리지는 않을 수 있다. 월요일 아침은 피하고 싶을지언정 그게 걱정되어서 일요일 저녁까지 날려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자존감이 회복되면 나르시시스트가 된다. 자존감 회복의 목표는 흔히 말하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거나 자뻑남, 자뻑녀가 되는 게 아니다. 이들처럼 지나치게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을 자기애성, 인격장애성,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른다. 이들은 겉으로는 거만한 척하지만 자신은 창피를 당할까봐 노심초사한다. 자존감을 회복하면 오히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못난 그들이 왜 자신을 인정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도 함께 갖출 수 있다. 자존감은 정말 회복 가능한가? 자존감은 자신을 어떤 높이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느낌이다. 이 느낌은 생각이면 판단이지만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유동적이고 시시때때로 변한다. 게다가 자존감 정도가 변할 때마다 그 느낌은 확연히 달라진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올라갈 때는 흥분되지만 내려갈 때는 그만큼 공포감도 커진다.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은 이 속도감을 비교적 잘 견뎌낸다. 내려갈 때도 안전띠를 메고 있으며 실제로 추락할 확률은 극히 낮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다. 곧 다시 내려갈 것을 알고 미리 대비를 한다. 자존감을 회복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주위에서 비난을 들어도 그 충격이 오래가지 않는다. 잠깐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해서 죽기 살기로 예민하게 굴지 않기 때문이다. 자존감이 건강하면 좋은 평판은 저절로 따라온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떨어진 자존감은 회복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 사람이 있고 쉽게 되찾는 사람도 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아 번번이 낙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노력하면 분명히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은 자전거를 타는 과정과 비슷하다. 자존감은 자전거처럼 쉴 새 없이 움직인다. 우리는 자존감에 올랐다 중심을 잡고 핸들을 조정하며 바퀴를 굴리는 과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자전거는 혼자 타지만 타는 법으로 혼자 터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운동신경이 남다르고 균형 감각이 뛰어난 사람도 옆에서 돕는 사람 없이는 배우기 쉽지 않다. 누군가 옆에서 코치를 하거나 잡아줘야 한다. 지금부터 이 자전거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하면 잘 탈 수 있는지 비교적 상세히 안내하려고 한다. 타는 법뿐 아니라 넘어지지 않고 오래 타는 법,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 착용해야 할 보호 장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것이다. 자전거를 타는 동안 우리는 분명 한두 번 이상 넘어질 것이다. 자전거를 배운 지 30년이 넘은 사람도 가끔 넘어지고 깨지는 이치다. 하지만 자전거를 일으켜 다시 올라탈 줄 알며 상처를 치료할 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전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주 타고 싶고 애용하며 즐기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왜 지금 자존감이 중요한가? 자존감은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마디로 우리가 하는 말, 행동, 판단, 선택, 감정 등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요즘처럼 힘들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자존감은 더욱 중요해진다. 흔히 자존감을 정신건강의 척도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연애가 힘든 사람, 자주 우울한 사람, 대인관계가 힘든 사람도 모두 자존감과 연관되어 있다. 자존감은 사회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무리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압박 상황에 놓이면 자존감이 떨어진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환경에 따라 서서히 회복하기도 한다. 자존감이 중요해진 시대. 남들은 다들 결혼도 잘하고 애도 잘 키우고 일도 척척 해내는데 왜 저에겐 이 모든 게 힘들게만 느껴질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몇 년 새 부쩍 늘었다. 자주 듣는 질문이지만 들을 때마다 대답을 하기 쉽지 않다. 나조차 이런 생각을 자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의사들은 돈도 잘 벌고 논문도 잘 쓰고 주말마다 가족과 여행도 잘 가는데 왜 나는 아직 집도 없고 글도 잘 안 쓰시고 하루하루가 고단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남의 인생은 모두 쉬워 보인다. 때가 되면 다들 좋은 짝을 만나 사랑을 하고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기도 잘하고 며칠 울적하다가 다시 씩씩해진다. 결혼도 순탄한 것 같고 취업도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세상은 멀쩡히 잘 돌아가는데 유독 나만 혼자이고 힘든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 경계가 사라졌지만 더 외로워진 사람들. 과거에 비해 우리의 삶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부모 세대에 비해 밥 굶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저마다 수십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정신건강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반복되는 사실이다. 17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정신과 환자는 대폭 늘었다. 특히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폭격이 많아져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IT 산업이 빠르게 발전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눈을 뜨자마자 뉴스와 날씨를 확인하는 것부터 잠이 들 때까지 스마트폰 세상과 속에 있는 우리는 과연 행복하고 건강할까?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은 분명 유익한 점이 많다. 과거였다면 알지도 못했을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교류한다. 모두가 친구이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이웃을 맺는다. 친구의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를 들여다보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건사한 인테리어, 맛있는 음식, 해외여행, 책 읽는 삶, 따라하고 싶은 취미생활, 어쩜 그렇게 다 잘 살고 있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기가 죽는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다 비교가 되고 우울해진다. 부러움은 잠시고 그만큼 내 삶이 위축되고 초라해 보인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과연 보이는 것처럼 행복과 만족으로 가득 차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우리는 타인과 가까워졌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만큼 멀어진 세상에 살고 있다. 친구라고 생각해 다가갔는데 적이기도 하고 힘들게 마음을 열었는데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한다. 말 한마디 했다가 심한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같은 팀이라고 생각했는데 치열한 경쟁자가 되어 있기도 한다. 누구한테 함부로 속을 털어놓을 수도 없고 속마음을 드러낼 수도 수없이 자기 검열과 눈치 보기를 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지만 누구도 진심으로 고민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낀다.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서도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린다. 과거엔 속속한 일이 있으면 행이나 언니에게 털어놓았다. 같은 반 친구가 돈을 뺏어가면 다음날 행이 쫓아가서 다시 뺏어다 줬다. 누가 날 무시하거나 상처 주면 언니가 위로를 해주거나 왜 당하고만 다니냐며 꾸지람이라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거조차 쉽지 않다. 형제 자매의 수가 줄어들어 물리적인 환경이 변한 데다 그들도 자기의 삶에 집중하는 것만도 벅차다. 그렇다고 같이 일하는 동료가 내 편이 되어주지도 않고 한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 내 고민을 들어주지도 않는다. 우리는 모두 외떨어진 섬처럼 각자의 고민을 안고 외로워한다. 어쩌면 사통 팔달로 연결되어 있대 꽉 막힌 고립의 시대인지도 모르겠다. 자존감이 가장 강력한 스펙. 사람만 바뀐 것이 아니다. 세상은 어느새 너무 많은 것을 묻고 요구한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떤 길로 갈 건지, 얼마의 속도로 갈 건지 수시로 묻고 확인한다. 결정할 것도 많아지고 답을 내야 할 것도 많아졌다. 당연히 혼란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젊은이들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에서 한치도 벗어나질 못한다. 그리고 그 고민을 물고 늘어지느라 가진 에너지를 소모한다. 보고 들은 것은 많고 그에 따라 질문과 고민은 많아지는데 답을 찾을 수 없으니 참으로 답답한 세상이다. 정부가 폭발하면서 우리는 고유의 정체성조차 비교당하고 산다. 내가 하는 생각, 살아가는 과정, 판단, 결과들도 비교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인지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 마음 한구석에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을 안고 살아간다. 이런 환경은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 끊임없이 비교하며 열등감을 조장하고 내 환경을 원망하게 하고 내 성격이 이상한지 자꾸 점검하게 한다. 답을 찾기도 쉽지 않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만 고민할 시간은 부족하고 점점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면서 떨어진 자존감은 방치되기 일쑤다.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건강한 마음으로 무장한 자신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 가는 길이 맞나?
내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고민에 빠져 있는 것도 알고 보면 자존감과 연결된 질문들이다. 이럴수록 자존감이 강해야 상처를 덜 받고 길을 찾을 수 있다. 바야흐로 셀프로 자존감을 지켜야 하는 시대다. 행복해지기 위한 온갖 방법과 걸기가 난무하지만 진짜 행복은 튼튼한 자존감에서 나온다. 건강한 자존감이야말로 요즘처럼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다. 사랑 패턴을 보면 자존감이 보인다. 사랑받을 자격을 의심하는 사람들. 성장 소설에는 어김없이 사랑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유가 뭘까? 사춘기가 성욕이 가장 왕성한 때라서라기가 아니다. 성장은 자존감을 획득하는 과정이고 자존감을 갖추면 사랑부터 찾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존감이 무너지면 사랑에 대한 능력부터 의심하게 되어 있다.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는 유행이 사랑 고민 상담자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김없이 자존감 문제에 봉착한다. 역시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는 사랑도 풀리지 않는 모양이다. 연애할 준비가 안 됐다는 말에 속마음,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이 확고한 사람들이 있다. 멀쩡하게 생겼고 누가 봐도 매력적이건만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 말이다.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을 소개해줘도 사소한 핑계를 대며 퇴짜를 넣기 일수다. 속 내가 궁금해. 말은 그렇게 해도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냐? 라고 떠보며 진심으로 정색을 한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면 그 말이 빈말이 아님을 알게 된다. 처음에는 나를 좋아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나에 대해 더 알게 되면 실망할 게 뻔해. 놀랍게도 자신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결혼을 강렬히 원하면서도 기피한다. 연애를 할 때조차 결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스스로 확신하지 못한다. 답답한 마음에 점집을 찾아다니기도 한다. 자신이 과연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지, 한 사람과 오래 사귈 수 있는지 자신 없어 한다. 자신은 연애에 불능자라고 단정하고서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없고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도 말한다. 그러니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런데 평생 외로울 것을 생각하니 서러움이 밀려오고 그래서 또 사랑을 갈망한다. 사랑을 놓친 후 잦아지는 자기 비하. 같은 명랑에서 자신의 사랑스러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 대시를 해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겉으로는 아직 연애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우리는 성격이 너무 다른 것 같다 등 좋은 말로 거절하지만 마음 안에는 내 성격을 알면 떠나갈 게 뻔해. 너처럼 똑똑한 사람은 결국 나를 무시하고 질려버릴 거야 라는 생각이 가득하다. 이런 사람들을 보는 주위 사람들은 무척 안타깝다. 정말 좋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해? 아니야, 너는 사랑스러워 나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 자신이 사랑받을 수 없다는 믿음은 망상에 가까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엄마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사랑해? 라며 상대를 설득 하려고 든다. 이런 스타일은 처음엔 겸손하거나 착하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 주위 사람의 시선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본인의 후회가 늘어간다. 그냥 지난번 사귀던 사람하고 쭉 가볼 걸 그랬나 하고 후회한다. 하지만 이미 시간은 지났고 흐른 시간만큼 나이도 먹었지만 떨어진 자존감만 그대로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랑을 놓치고 사랑을 놓친 후에 자존감은 더 떨어진다. 이들의 문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고 후회하면서도 자신이 사랑 부적격자라고 믿는 데 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수록 자기 비하는 더욱 견고해진다. 궁극적으로 자신을 더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비극이다. 기초 믿음의 부재.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일은 신뢰라는 감정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덕목이다. 인간은 제각각 독립적인 존재지만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서 팀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어 살 수 있다. 성격은 기관사를 믿어야 몸을 맡기고 이행할 수 있다. 이 기관사가 운전면허는 있을까 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절대 편안하게 이행하지 못한다. 이렇듯 누군가에 대한 본능적인 믿음을 기초 믿음이라고 부른다. 사람이 태어나 가장 먼저 갖는 기초 믿음은 엄마에 대한 믿음이다. 아기에게는 배고프면 엄마가 젖을 물려주고 기저귀가 젖으면 갈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만일 엄마가 젖을 물릴 때마다 왜 이렇게 칭얼대서 나를 힘들게 하니? 라며 짜증을 부리거나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면 아이는 외부 세계에 대한 최초의 믿음을 형성하지 못한다.
엄마의 겁으로 인해 아이는 자꾸 배가 고파지는 나는 이상한 존재, 세상에 불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기초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엄마의 사랑과 양육 방식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부모에 대한 기초 믿음이 형성되었으나 그 후 다양한 경험을 통해 깨져버린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자기 불신은 인간관계도 망친다. 자신의 매력이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기 쉽다. 나를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할까라는 의심을 품기 때문이다. 기혼자의 경우 자기 불신은 어처증이나 의부증으로 발전한다. 또는 경제적으로 무능하거나 성적 능력을 상실했거나 다른 콤플렉스가 있어 자존감이 무너진 경우에도 남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렇게 못났으니 아내나 남편이 곁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열등감이나 마음 상태는 못 보고 상대를 탓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 겉으로는 상대를 사랑해서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믿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다. 이른바 나쁜 남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자나 제비족의 게임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사모님들을 저변에도 이런 문제가 숨어있다. 이들은 이 사람이 떠나면 나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착각에 빠져 이별을 감수하지 못한다. 죽을 만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별이 두려워서 만남을 지속하는 셈이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 갖기. 이 모든 문제는 자신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하지만 세상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로 똘똘 뭉친 사람은 없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도 없다. 마찬가지로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사람도 없다. 단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쓸모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내가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작업을 해보면 된다. 정말 부모님의 갈등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그것이 어떤 영향인지, 성격은 어떻고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찬찬히 탐색해봐야 한다. 방법은 쉽다. 종이 한 장을 꺼내 자신의 단점을 적어보면 된다. 특히 대체 자신의 어떤 점이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는지, 어떤 점을 믿지 못하는지 마음속에서 꺼내 바라보자. 아는 만큼 더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은 감정이다. 원한다고 억지로 생기지 않는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사랑스러워 라고 아무리 외친들 사랑이 갑자기 솟아날 리 없다. 따라서 당장 자신을 사랑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다만 자신의 단점과 장점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해보자. 아무리 생각해도 장점이 하나도 없다면 남이 생각하는 나의 장점을 적으면 된다. 그것이 설령 타인의 오해이거나 드러나 겉모습에 불과할지라도 누군가 말해준 내용을 그대로 적어보자. 이런 행위는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한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 집이 어딘지 무엇을 했는지 등 사소한 관심이 번져 존경과 사랑이 싹튼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참으로 재미있지 않은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능력이 결국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능력에서 시작된다니 말이다. 나를 아는 만큼 사랑 능력도 커진다. 자존감 향상을 위해 오늘 할 일, 나에 대해 적어보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자. 자신을 좀 더 알기 위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써보자. 1. 나의 장점들, 나의 단점들. 2.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 잘하지 못하는 일들. 3. 타인이 말하는 내가 잘하는 것.